강원도 홍천군 산간마을. 매일 오후 2시 정각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폐교 건물을 개조한 작은 카페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 이 시골 마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림새였죠. 또 왔네, 저 사람.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순자 씨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청년이 이 마을에 나타난 지 벌써 47일째였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청년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정확히 2시간을 머물다 나왔어요.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5만원권 지폐를 내밀었죠. 거스름 돈은 됐어요. 청년은 매번 똑같은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47일간 청년이 놓고 간 돈만 계산해도 200만원이 훌쩍 넘었어요. 카페 주인 이강수 씨 68세. 서울에서 37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그는 3년 전 이곳으로 귀농했어요. 30평 남짓한 폐교를 임대해 손수 페인트 칠하고 가구를 들여놓았죠. 창문 하나하나 닫고 마당에 꽃을 심고 정성껏 가꿨습니다. 논두렁 카페. 그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루 손님이 5명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지만 이강수 씨는 만족했어요. 서울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찾은 평화.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여기가 내 2번째 봄이야.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보이는 논두렁,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산 새소리. 모든 게 선물 같았어요. 그런데 47일 전부터 매일 나타나는 청년. 처음엔 반가웠어요. 단골이 생긴다는 건 카페 주인에게 기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청년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주문할 때 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노트북을 펼쳐놓긴 했지만 이강수 씨가 슬쩍 본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때로는 카페 벽에 걸린 액자들을, 때로는 천장에 오래된 나무 기둥을, 때로는 정원의 채소밭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마을 이장 박태수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이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던데. 경찰에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카페 주변 땅이라도 노리는 거 아냐? 설마요. 그냥 조용한 곳 찾아온 손님 아닐까요? 매일 47일 동안. 그것도 서울 번호판 달고. 이장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카페 뒤편 텃밭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강수 씨가 정성껏 가꾸던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자라는 그곳을. 청년은 20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대체 저 사람은 왜 매일 여기 오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의 의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서 지친 청년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이 마을 땅을 조사하러 온 부동산 업자라고 수군댔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청년이 갑자기 카페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 이강수 씨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을 아는 사람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37년간 가르친 학생이 2,000명이 넘었으니 모든 얼굴을 기억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 퇴직 후 3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 사람 사는 문제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교훈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 채널이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사건은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검은색 제네시스가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미끄러지듯 멈췄고 문이 열리자마자 청년이 뛰어내렸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청년의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평소 침착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강수 씨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멈칫했어요. 선생님이라니. 이 말을 듣는 건 퇴직 후 처음이었죠. 혹시 저를 아시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저 뒷산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청년이 급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뒷산. 카페에서 300m쯤 떨어진 야산이었어요. 정말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라 검은 연기였어요. 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강수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산에는 마을 공동 묘지가 있었거든요.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성묘 온 사람이 담뱃불이라도 버린 걸까요? 9월의 건조한 날씨에 불은 빠르게 번질 게 분명했어요. 청년은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산 47번지 인근입니다. 산불로 보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어요. 신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 마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람처럼. 선생님, 일단 대피하셔야 해요. 바람 방향이. 청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카페 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불길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 마을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호스 어디 있어요? 뒤편에. 이강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뒤편으로 달려가 물탱크에서 호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건물 외벽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죠. 지붕까지 창문까지 꼼꼼하게.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불이야. 뒷산에 불났어. 어떻게?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잖아. 공포가 번져갔습니다. 할머니들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청년은 침착했어요. 마을 청년회장 박민수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댁 트랙터 있죠? 그걸로 산 입구 흙을 파서 방화선을 만들어야 해요. 방화선? 그게 뭔데?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거예요. 산 입구에 3m 폭으로 흙을 파내면 불이 넘어오지 못해요. 빨리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 마을을, 이 카페를 꼭 지켜야 한다는 듯이. 알았어. 박민수 씨가 트랙터를 몰고 왔습니다. 청년이 직접 올라타 산 입구로 향했어요. 여기요. 이 라인을 따라 파세요. 청년은 막대기로 땅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불길의 경로를 계산한 듯 했죠. 트랙터가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옆에서 삽으로 직접 흙을 퍼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젊은이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못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요. 청년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물집이 터진 거예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기가 마을까지 밀려왔어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떻게? 소방차는 아직 안 와? 산골이라 시간 걸린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청년이 다시 카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화기 10개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거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나눠 드세요. 청년이 소화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청년은 소화기 사용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불의 밑부분을 향해 뿌리세요. 마치 소방관처럼 말이죠.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32분이 걸렸어요. 산골 마을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다행히 청년과 마을 사람들이 초기 대응을 잘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 입구 방화선 덕분에 마을로 번지는 건 막았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조치했어요? 소방대장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가리켰어요. 저 젊은 친구가요. 산림청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소방 관련 일 하세요? 아니, 그냥 카페 손님인데. 소방대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손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방화선 위치며 바람 방향 계산이며 전문가 수준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이 꺼진 후 마을 사람들이 카페에 모였어요. 이강수 씨가 커피를 내오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방화선이며 신고 위치며 그리고 차에 소화기까지 준비하신 건 또 뭐고요? 청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난 상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서요. 배웠다고요? 어디서요? 학교에서요. 선생님한테. 다시 나온 선생님이란 호칭. 이강수 씨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37년간 가르친 학생이 2,000명이 넘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가르친 학생인가요?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8년이었어요. 신월중학교 3학년 2반. 신월중학교. 이강수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학교는 자신이 발령받았던 곳 중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어요. 학교 폭력, 흡연, 무단 결석이 일상이었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반항적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3학년 2반. 이강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8년 3학년 2반. 그 반은 특히 문제가 많았어요. 담임을 맡았던 자신도 매일 고민했던 시절이었죠. 밤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이 돌아간 후 마을 슈퍼 김순자 씨가 찾아왔어요. 강수 씨 있잖아요. 저 청년 말이에요. 네, 왜요? 아까 제가 슈퍼에서 우연히 봤는데 차 트렁크에 뭔가 가득 실려 있더라고요. 뭐가요? 소화기 말고요? 페인트통이랑 공구들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목재도 있고 전동 드릴도 있고 마치 공사장 트럭 같더라고요. 페인트통? 이강수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청년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다음 날 토요일 청년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타났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선생님, 오늘 카페 쉬시는 거 맞죠? 네? 어떻게 그걸? 간판에 써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 휴무라고. 청년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김순자 씨 말대로 페인트통과 공구들이 가득했어요. 목재, 못, 사포, 롤러프까지. 완벽한 보수공사 도구 세트였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카페 외벽 페인트 칠 좀 다시 해드리려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벗겨진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북쪽 벽이요. 비 오면 목재가 썩어요. 겨울 되기 전에 꼭 해야 해요. 청년은 말을 마치자마자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 혼자 하시면 1달 걸려요. 그 사이 비라도 오면 더 심해지고요. 저 도와드릴게요.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이렇게까지? 선생님한테 빚이 있어서요. 빚? 네, 갚아야 할 빚이요. 청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이 나타나 카페 보수 작업을 했어요. 첫째 주에는 외벽 페인트 칠, 벗겨진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고 방부제를 바르고 새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어요. 둘째 주에는 지붕 수리.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는데 새 기와를 구해와서 교체했습니다. 빗물이 새는 곳도 찾아내 방수 작업을 했어요. 셋째 주에는 창틀 보수.
오래된 창틀이 뒤틀려 문이 잘 안 닫히는 곳이 있었는데 목재를 깎고 다듬어 딱 맞게 고쳤습니다. 넷째 주에는 정원 정리. 잡초를 뽑고 화단을 정비하고 새로운 꽃을 심었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 이 친구 진짜 손재주가 좋네.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이길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청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돈도 매번 많이 주고 공짜로 일까지 해주고 47일 동안 매일 온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사기꾼 아냐? 노인네들 믿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큰돈 뜯어내는 거? 아니면 카페 땅이라도 노리는 거 아닐까? 최근에 이 동네 땅값 올랐다던데.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직접 나섰어요. 강수씨, 저 청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귀농한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 많거든. 믿음 주고 나중에 땅 문서 빼돌리는 수법도 있고. 아니에요. 저 친구는 제 제자예요. 제자라면서 왜 이름도 안 밝히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청년은 거의 50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만 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10월 초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의 긴급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강수 씨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의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개발? 무슨 개발? 서울 큰 건설회사에서 이 마을을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마을 땅 절반을 사겠답니다. 땅값은 시세보다 30% 높게 쳐준대요. 오, 그럼 대박 아냐? 그런데 말이지. 카페 있는 저 폐교 부지도 포함이래.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 이강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논두렁 카페가 있는 폐교 부지도 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보상금 받고 이사 가야죠.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솔직히 이 시골 마을에서 평생 고생만 하다 갈 거 아니라면. 그런데 말이야.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건설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나? 누군데요? 강민준이라고. 30대 초반 젊은 사람이래. 서울에서 날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라던데. 3년 전만 해도 무명이었는데 요즘 떡상했대. 전원주택 사업으로. 강민준. 이강수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8년 신월중학교 3학년 2반. 가장 문제가 많았던 학생. 담배 피우다 적발되고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고 결국 자퇴한 그 아이 이름이 강민준이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이강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죠. 강수 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강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일 카페에 찾아오던 청년. 거액을 지불하고 무료로 카페를 수리해주던 그 청년이 강민준이라면? 그렇다면 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없애려는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카페를 고쳐주는 걸까요? 모순이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죄책감? 15년 전 자퇴한 제자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은사를 보는 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돌려서 보답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카페를 빼앗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답하려는 걸까요? 이강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후 2시. 청년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혹시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청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컵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강민준입니다. 역시 이강수 씨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그 민준이구나. 기억하세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떻게 안 기억하겠니? 선생님이 가장 미안했던 학생이었는데. 이강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물어야만 했어요.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이 마을 개발하려는 그 사람이 맞니?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왜 매일 여기 와? 왜 카페를 고쳐주는 거야? 어차피 없을 건데. 이강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나가줘. 더 이상 오지 마. 제자라는 놈이 선생님 쫓아내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뭐가 다른데? 제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 강민준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가라고. 이강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나가기 직전 그는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내일, 아니 곧 이해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에 혼자 남은 이강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7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8년 강민준. 자신이 포기해버린 아이. 그날 밤 이강수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모아둔 사진첩과 학급 앨범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테이프로 붙인 곳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책장은 바스러질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2008년 신월중학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3학년 2반 단체 사진이 나왔어요. 교실 뒤편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돌린 학생이 보였습니다. 강민준이었죠.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삐딱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강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시절로 기억이 돌아갔어요. 2008년 3월 3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강민준은 첫날부터 문제였어요. 지각, 결석, 수업 시간 엎드려 자기. 숙제는 한 번도 안 해왔고 시험은 백지로 냈죠. 다른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동료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저 애는 포기해. 어차피 변하지 않아. 집안 환경이 워낙. 하지만 이강수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방과 후 민준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선생님한테 말해봐. 없어요.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니? 괜찮아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말해봐. 필요 없어요. 민준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4월 이강수 씨는 민준이의 집을 방문했어요. 허름한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었죠.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말썽 많이 피우죠?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요. 애 아빠는 일용직이고 저는 식당 설거지로 근근히. 큰애는 고등학교 그만두고 공장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집안이 힘들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자기도 형처럼 일하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군요. 네, 어떻게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제 탓입니다, 선생님. 이강수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월 어느 날 민준이가 담배 피우다 적발됐어요. 학교 뒷산에서였죠. 학생부장이 이강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 선생, 3학년 2반 강민준이 또 사고 쳤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 3번째예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봐줄 건데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미치잖아요. 학교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교감 선생님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강수 씨는 민준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민준아, 왜 그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선생님은 모르세요. 뭘? 제 인생이 어떤지, 우리 집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말해봐. 선생님한테 말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집 가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형이 공장 안 다니게 해줄 수 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우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민준이가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이강수 씨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6월 더 큰 사고가 터졌어요. 민준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겁니다.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사실은 민준이가 괴롭힘 당하는 후배를 보호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지만 학교는 가해자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학폭위 열어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강수 씨는 민준이를 만나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3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초 민준이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더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준이를 자퇴시키겠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학폭위도 제가 최선을 다해.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해요.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래요. 공부해봤자 소용없대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강민준은 자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민준이가 교무실에 들러 서류를 받아갔어요. 이강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 선생님을 믿어줘. 언젠가는.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를 들고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강수 씨는 그날 밤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좀 더 일찍 알아챘다면?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나?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했나?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어요. 이강수 씨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에서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회사 대표가 된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카페를 없애려는 거지? 나한테 원한이라도 있나? 다음 날 아침 6시. 이강수 씨가 카페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커다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주워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첫 장을 펼쳤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이강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계약서에는 논두렁 카페가 있는 폐교 부지, 매매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 홍천군청, 매수인 강민준, 매매 대금 4억 3천만 원, 계약일 2023년 6월 15일. 6월 15일? 이강수 씨는 달력을 펼쳐봤어요. 6월 15일은 강민준이 처음 카페에 나타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 두 번째 장에는 개발 제외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본인 강민준은 홍천군 서면 모곡리 일대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서 산사 17번 지구 모곡초등학교 부지를 개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23년 6월 16일. 개발에서 제외? 이강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카페를 없애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계속 넘겼어요. 건물 보수 견적서, 재료 구매 영수증, 페인트 영수증. 민준이가 그동안 카페를 고치는 데 쓴 돈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총 금액 1247만 원. 이렇게나. 그리고 마지막 장.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 15년 전 저는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포기하셨냐고. 왜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으셨냐고. 왜 저희 집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셨냐고. 어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걸. 선생님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3개월 전 우연히 이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논두렁 카페라는 이름을 봤어요. 운영자 명단에 선생님 성함이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니. 제가 가장 빚진 그 선생님이. 저는 곧바로 이 땅을 샀습니다. 4억이 넘는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개발 계획에서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의 두 번째 봄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15년 전 그 문제아 학생으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선생님을 지켜보기 위해. 선생님이 행복하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카페를 고친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5년 전 그날 해주신 말씀.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민준 올림. 편지를 읽는 이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제자가 자신을 원망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카페를 지키기 위해. 선생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민준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널 오해했구나. 이강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강민준은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PS.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민준아,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 그 말 하나로 저는 15년을 버텼습니다. 가장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믿어주신 두 번째 기회. 저는 그걸 찾으려고 15년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그 기회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논두렁 카페가 영원히 선생님의 두 번째 봄이 되길 바랍니다. 이강수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자신이 이 카페에 붙인 이름을 떠올렸어요. 논두렁 카페가 나의 두 번째 봄. 민준이에게도 두 번째 봄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이는 선생님의 봄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강민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 씨는 불안했어요. 50일 가까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민준이가 오지 않았거든요. 편지를 읽고 모든 걸 알게 된 이강수 씨는 민준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씨는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니? 왜 안 와?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왜? 어제 화내신 거. 당연하세요. 제가 선생님께 상처 드렸잖아요. 개발 이야기 들으시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니야, 민준아. 선생님이 편지 읽었어. 다 이해했어. 편지요? 오늘 아침에 받았어. 토지 매매 계약서랑 함께.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생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편지로 전한 걸로 충분합니다. 민준아, 제발 선생님한테 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선생님, 제발.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이강수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1시간 후 강민준이 카페 문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리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미안하다. 15년 전에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었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좀 더 노력했어야 했어. 좀 더 일찍 내 상황을 알았어야 했고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했어. 이강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야. 선생님은 사실 도망쳤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회피했어. 그게 선생님의 한계였어. 강민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줄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강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2008년 7월 자퇴 후 강민준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고요. 형은 공장에서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일이 있을 때만 돈이 들어왔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형은 고등학교 자퇴하고 공장 다녔어요. 저한테 공부라도 시키려고. 형 강민수는 3살 위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하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급 120만 원. 동생 민준이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민준이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반항만 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한지, 왜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공부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그만둔 민준이는 방에만 있었어요.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었죠. 형이 벌어온 돈으로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은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다음날 또 나가고. 그런 나날이었죠. 8월 어느 날 형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러지 말고 검정고시라도 준비해. 싫어. 공부 따위 안 해. 그럼 너 어떻게 살 건데? 형처럼 공장 다니면 되지 뭐. 어차피 다 똑같잖아. 형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는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돼. 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고작 120만 원이야. 손은 까지고 허리는 아프고 먼지 마시면서 일해.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해. 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형, 미안해. 민준이는 그때 처음 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9월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민준이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119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형이 쓰러진 겁니다. 공장에서 철판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죠. 오른손이었어요. 산재 처리도 안 됩니다. 본인 부주의래요. 회사에서는 책임 못 진대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형의 오른손은 심하게 다쳤어요. 손가락 3개가 부러졌고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수술비만 700만 원. 병원비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매일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어요.
민준이는 그때 처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 우리 집은 정말 힘들구나. 형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구나.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급 4,500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달에 120만 원. 하루 4시간 자고 20시간 일했어요. 민준아, 이러다가 네가 쓰러지겠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병원비 내야죠. 그렇게 3개월을 일했습니다. 벌어온 돈은 모두 형의 병원비로 갔어요. 11월 형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죠. 공장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형이 미안해. 네 공부시키려고 일했는데. 형이 병상에서 울었습니다. 형, 미안한 건 저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요. 형, 제가 앞으로 돈 벌게요. 형은 쉬세요. 민준이는 형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나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 형과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고 하신 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책을 펼쳤어요. 손님 없을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2009년 4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갈 돈은 없었어요. 민준이는 계속 일했습니다. 19살, 20살, 21살. 3년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식당 서빙.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300만 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민준이는 고민했어요.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거라면 학벌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6개월 공부 끝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22살이었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성과급은 따로 없었죠. 신입이 뭘 알아. 심부름이나 열심히 해. 복사, 청소, 커피, 심부름. 사장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밤새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법규, 시장 분석, 투자 이론, 세금 문제. 혼자서 다 배웠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떠올렸어요. 두 번째 기회. 이게 내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죠. 23살 첫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빌라 하나를 중개했고 수수료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민준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남들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24세 독립했습니다. 작은 원룸 사무실을 얻어 혼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간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강민준 부동산.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왔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발품을 팔았어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빈 건물 매물 시세를 파악했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기록했어요. 건물 상태, 집주인 연락처, 주변 환경. 모든 걸 메모했죠. 6개월 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젊은 중개사 있잖아. 진짜 성실하더라. 밤 11시에도 전화하면 나와. 가격도 정직하고 좋아. 수수료도 안 깎아달라고 하면 조금 깎아주고.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25세 민준이는 작은 건물 하나를 샀어요. 3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7천만 원, 자기 돈 3천만 원을 넣어서 매입했죠.
이게 내 첫 건물이야. 그날 밤 민준이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15년 전 학교를 그만두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 이강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한테도 두 번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정말로. 민준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 후 8년간 민준이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건물을 사고 팔며 자산을 불렸습니다. 낮에는 중개 일을 하고 밤에는 재개발 지역을 공부했어요. 어떤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건물이 가치가 오를지 분석했습니다. 28살 서울에 5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어요. 30살 10억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형, 이제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형은 하고 싶은 일 해. 민준이는 형을 서울로 불러 함께 일했습니다. 부모님도 시골에서 모셔왔어요.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사드렸죠.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형이 희생 안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형이 보여준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31살 민준이는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전원주택 전문 회사였어요. 도시에 지친 사람들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하자. 회사 모토였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에게서 온 거였죠. 33살 민준이의 회사는 연 매출 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홍천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서류를 보는데 논두렁 카페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영자 이름이 이강수 선생님이셨어. 15년 만에 선생님을 다시 만난 거죠.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땅을 샀어요. 회사 돈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개발 계획에서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아, 이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하게 카페를 운영하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봄을 지키고 싶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선생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고. 그 말 하나로 저는 15년을 버텼어요. 민준아, 가장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그 말을 떠올리며 일어났어요. 한 번 더 해보자고. 두 번째 기회를 찾자고.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이강수 씨도 일어나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니야. 고마운 건 선생님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선생님이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야.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흘러 선생님과 제자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의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 카페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도 이제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아요. 이강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내 봄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내가 있어서 더 따뜻한 봄이 왔어.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논두렁 카페는 변했습니다. 강민주는 매일 오후 2시에 카페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니었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가족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메뉴판 좀 새로 만들어 볼까요? 제가 디자이너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좋지.
그런데 너무 화려하지 않게. 이 카페 분위기에 맞게. 알겠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으로 할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어요. 민준이는 주말마다 카페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낡은 시설을 고치고 정원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만들었죠. 민준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돈도 엄청 들잖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두 번째 봄이기도 하니까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저 청년 사기꾼 아니었네. 오히려 천사지. 강수 씨한테 은혜 갚으러 온 제자래. 15년 만에. 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은사님을 찾아와 카페를 돕는다는 이야기가요.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5명이던 손님이 10명, 20명,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논두렁 카페예요. 선생님이랑 제자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직접 와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강수 씨와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시울을 붉혔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온다니까. 카페는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됐습니다. 11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강수 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도 카페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요. 마을 공동 카페 말이에요. 민준 씨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정말요? 네. 민준 씨가 말하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면 관광객도 오고 마을도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초기 비용 지원하겠대요.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의 도움으로 마을 공동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논두렁 카페에서 200m 떨어진 곳, 옛날 정미소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 마을 카페. 민준이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선생님, 카페가 논두렁 카페 나이 두 번째 봄이잖아요. 마을 전체가 두 번째 봄을 맞으면 좋겠어서요. 이강수 씨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컸구나, 민준아. 정말 잘 컸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마을 카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며 운영했어요. 민준이는 운영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필요한 장비도 지원했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빈집이었던 곳에 귀촌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논두렁 카페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준의 가족이었어요. 형 민수 씨와 부모님,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까지.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가족이에요.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이강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 한마디가 민준이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했어요.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준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이 저희 집 은인이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민수 씨도 말했어요. 선생님, 민준이가 달라진 건 선생님 말씀 덕분이에요.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더라고요. 그 말이 민준이를 살렸어요. 이강수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잘 자란 건 가족분들 덕분이에요. 형님이 희생하신 거, 부모님이 고생하신 거 민준이한테 다 들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민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6사람은 카페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논두렁을 덮었죠.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눈송이에 반짝였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도 이제 진짜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아요. 아니, 두 번째 인생이요. 그래, 민준아. 내 봄은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아름다운 계절이 올 거야. 이강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응?
앞으로도 계속 여기 올게요. 매일 오후 2시에. 평생. 그래. 선생님이 기다릴게. 여기서.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논두렁 카페는 마을의 명소가 됐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방송에도 소개됐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씨와 민준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 만나 커피를 나눴고 함께 카페를 돌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이강수 씨는 방문객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2024년 봄 논두렁 카페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것이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논두렁 카페 마이너스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이제 홍천의 작은 마을 모곡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68세의 은퇴 교사와 33세의 젊은 사업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요. 15년의 시간을 건너 선생님과 제자가 다시 만나 피워낸 봄입니다. 논두렁 카페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로부터 1년 후 2025년 가을, 논두렁 카페는 대한민국 희망공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공간으로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 날 이강수 씨와 강민주는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이 상은 저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모든 분들, 두 번째 기회를 찾아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강수 씨도 말을 이었습니다. 37년간 교사로 살면서 제가 배운 건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민준이가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두 번째 봄은 왔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올 겁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이강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았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조금 힘이 나네요. 이강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민준이도 다가와 명함을 건넸어요. 힘드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날 이후 논두렁 카페에는 더 많은 사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혼으로 힘든 사람, 자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 이강수 씨와 민준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여기 오면 희망이 생겨요. 논두렁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에요. 방문객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이강수 씨에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두 번째 봄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재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지원도 하고. 이강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민준아. 제가 재단 설립 비용 10억 원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게요. 민준아, 선생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2026년 봄 두 번째 봄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20명의 재도전 창업가를 지원했어요. 재단의 모토는 이랬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년 봄 논두렁 카페에서는 두 번째 봄 축제가 열렸어요. 재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리였죠. 2027년 봄 축제에서 3년 전 사업 실패로 찾아왔던 그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선생님과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고 이제는 직원 3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제 두 번째 봄이 왔어요.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강수 씨는 무대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도 눈시울을 붉혔죠. 선생님,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민준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그날 밤 축제가 끝난 후 이강수 씨와 민준이는 카페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5년 전에 자퇴하던 그날, 사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신 그 한마디,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씨앗으로 남았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회가 왔어요. 이강수 씨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도 사실 그때 확신이 없었어.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한 말이었지. 그런데 네가 그 말을 믿어줬구나. 믿었어요. 선생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민준아. 재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돕고 넌 이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안의 힘이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기 저 별들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빛나고 있어, 민준아.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10년 후 2035년 논두렁 카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강수 씨는 78세가 됐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은 43세.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는 논두렁 카페에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한 고등학생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논두렁 카페 맞나요? 응, 그래. 어서 와. 이강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민준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 앉아봐. 무슨 음료 마실래? 학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힘들어요. 공부도 안 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데 선생님들 이야기 듣고 용기를 내보려고요. 민준이가 학생 앞에 앉았습니다. 몇 살이야? 17살이요. 나도 그 나이 때 학교 그만뒀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정말요? 응. 하지만 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온다고. 학생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내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민준이가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재단에 신청해봐. 두 번째 봄 재단. 장학금 지원도 하고 멘토링도 해줘. 정말요? 감사합니다.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학생이 돌아간 후 이강수 씨가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네가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전해주는 선생님이 됐구나.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요. 자랑스럽다, 민준아. 저야말로 선생님이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두렁에는 황금빛 억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가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생님, 우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야.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계속 자라날 테니까. 네, 선생님. 두 번째 봄은 계속될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논두렁 카페의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었어요. 논두렁 카페 마이너스 나의 두 번째 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카페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봄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은 3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 선생님과 15년 만에 돌아온 한 제자.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논두렁 카페 입구에 걸린 액자 중에서